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새로 고침의 키맨들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제가 봤을 때 30만 돌파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 작가가 알려주는데 39만을 돌파해서 4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감 잡으셨죠? 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조두순 사건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 그래도 그러게 말입니다. 30초 네. 드릴게요, 노영희 변호사님. 자, 다이제스트. 네, 2008년 12월에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안에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때 학교에 가려고 하는 여자 아이를 유인 납치해서 강간 상해한 8살짜리 아이를. 입에 올리기도 싫어서 사실. 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80% 정도의 장기 손상, 영구 손상을 입었고 배변 주머니를 평생 차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울고 반항하니까 시끄럽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또 혈압 진짜. 오르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3년 뒤면 출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0년에. 그래서 이제 피해자 아버지가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혹시라도 보복을 할까 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제 청원 물결이 일고 있는 건데 이제 청원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심을 다시 해서 출소를 못하게 하자. 이건데요. 일단 그냥 거두절미하고 오창익 국장님. 예.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률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재판은 한 번 하는 거니까요. 네.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재심 제도라는 건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원래 재판했던 것을 뒤엎을 만한 뭐 다른 유력한 증거가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재심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건. 이게 그러니까 유죄를 무죄로 내지 무죄를 유죄로 하는 재심이 아니라 형량이 너무 적으니까 재심을 해서 아예 못 나오게 뭐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재심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노영희 변호사님. 예, 형사사건상 재심의 사유는 재판을 할 당시에 위법하게 재판을 했다라든가 그 원 재판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형량 때문에 내지는 나중에 있을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유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창 활짝 열어놓고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근데 청원을 한 분이 그리고 청원한 분, 그러니까 여기에 서명한 분들이 이걸 몰라서 서명을 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 저는 뭐 시민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두순이 뭐 내일 모레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3년 후에 나온다는 건데 당장의 공포가 아니라 3년 후의 공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피해자 육성은 우리가 못 들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듣는 거는 이제 두려움을 여전히 느끼고 있고 그렇죠. 9년이 지났어도 범죄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뭐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평생 가는 거겠죠. 그럼요. 또 상처도 계속 남아있고 장애도 남아있고 하여튼 그런데 전 가족들이 느끼는 두려움 이런 거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특히 조두순의 말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교도소 가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나와서 두고 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 보니까 또 운동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아니 운동을 해봤자 이 사람이 52년생인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공포를 주지요. 그 공포를 누가 느끼냐면 범죄 피해자가 느낀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연대하는 거죠. 재심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리고 당장 나오는 거 아니고 3년 후에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그 피해자들이 이런 공포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답답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 운동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자가 또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당하면 안 된다는 마음들이 모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2, 제3의 조두순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마음. 그러니까 상식적인 형보다 굉장히 이것도 심신미약 이런 건데 좀 굉장히 적은 형을 받았다든지
또 뭐 하여튼 우리가 아는 거로는 조두순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도 안 하고 있다든지 예. 하는 제3의 조두순이 없어야 된다는 마음이 모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안전장치가 부족하냐라는 분노, 네. 안타까움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 숫자는 뭐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지금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며칠 전에 뭐라고 했냐면 출소 후 보안 처분 같은 것을 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법률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분을 새롭게 이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인 제재를 또다시 가하는 것은 사실은 이중처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원래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법조계의 입장이죠.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겪게 될 그 제2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여러 우리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러한 식의 뭐 형벌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분으로서 보안 처분 같은 것은 가능한 게 아니냐. 아, 행정 처분으로? 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발찌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제 이 조두순 씨는 차고 나오게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5년? 예, 네. 5년 동안 본인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본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도록 지금 사실 되어 있어요. 예. 이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기가 너무 위험하다. 물론 지금 아기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지 말고 거주지를 제한한다거나 예. 1:1 보호관찰관을 배치를 가능하게 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그 타이트하게 이 사람의 행동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보안 처분은 그게 완전히 이중 처벌이라고 볼 수 없고 예. 이게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궁여지책으로서 좀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옛날에는 이제 그 보호감호인가요? 이름이? 보호감호인가 해가지고 네 있었죠. 그 만기 그러니까 복역을 하고 출소를 했는데 또 보호감호소로 보내서 몇 년간 7년 이하 네. 사회 또 격리하는 네.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이중처벌 없어진 건데 그렇죠. 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가 근데 이 있었죠. 보안 처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두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러니까 그 풀어주기는 하는데 그렇죠. 계속 일거수일투족 계속 감시를 하는 뭐 감시보다는 뭐 지도 감독이라는 법률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냥 네. 가끔 들여다보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얘기한 이제 보호 관찰을 그 조두순에 대해서 하도록 하자라는 건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청취자들께서 조금 안심할 건 물론 이제 만에 하나에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만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5년 동안 팔찌를 차야 되는데 네. 69세에 나와서 74세까지 찹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도 5년이기 때문에 74세까지 신상 공개가 유지돼요. 네.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불안하다면 경찰 활동 중에 중요한 활동이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인권 침해 시비가 있을진 모르지만 조두순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좀 일상적으로 들여다보는 탐문 활동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어떤 욕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활동들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범죄를 만들지 않더라도 예. 현행 체계에서 어떤 시민이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면 이거 손잡아줘야 될 기관이 바로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찰의 활동이 진행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그럼 중간 정리를 하면 지금 뭔가 법이나 제도를 바꿔가지고 조두순한테 적용할 사실은 뭔가 법률적 근거라고 여지는 그렇게 거의 없다. 네, 그렇죠. 일단 두 분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다만 행정처분을 통해서 관찰이든 걸 지도감독이라고 부르는 이걸 좀 강화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그게 과연 그 만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데 1003님은 한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형기를 채운 수용자를 여론에 따라 재심한다는 건 스스로 법치를 포기하고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칙론을 이제 보내주셨고요. 또 9279님은 당시 판사가 누구인가요? 말도 안 되는 형량인데. 그리고 5795님 음주로 심신미약? 그럼 음주운전도 심신미약?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어디에 지금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당시 이 판결, 네. 양형이 말도 안 되게 가벼웠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래 이 조두순 씨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상당히 양형이 낮았어요. 그랬다면서요? 그랬는데 조두순 사건이 워낙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깜짝 놀란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판장님이 12년을 형을 선고했을 때에도
이 정도면 세구나라고 사실은 생각했던 게 일반적인 그 법조계 시각이었습니다. 그때로는. 네, 그리고 당시에는 주치감경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당시에는 주치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게끔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주치감경 전문용어가 술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예, 그렇죠. 술 먹고 이제서 하는 그런 범죄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3년 후에는 술 먹고 하는 그런 범죄는 봐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규정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 조두순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 성폭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형이 훨씬 높아지고 또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기고 이런 계기는 마련이 됐는데 이분에 대한 사건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엔 최선이었다. 그래서 검찰이 당시에 항소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대폭 강화가 됐는데 조두순은 빠져나갔다. 그렇죠. 바로 그거가 이제 현재의 문제점인 거죠. 뭐 아이러니인데 그래도 아까 뭐 술 먹고 범죄 저지르면 봐주냐? 뭐 그렇지 않게 법이 바뀌었다는 건 이제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의로 술 먹은 거잖아요. 또는 마약 같은 거, 약물 같은 거 자의로 하는 경우에는 감경 깎아주질 않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직장 회식에서 상사가 술 먹으라 해서 먹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강제로 막 먹였을 그러니까 자의 이게 뭐야 싶은데 자의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음주를 안 깎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의라는 법률적 표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지가 그러니까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 만약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건 변호사님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먹였다는. 어떤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도둑질 하기 전에 술을 왕창 먹고 자기는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도둑질을 했다. 술김에. 네, 그런 경우를 그럼 주치감경으로 봐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술이 아니라 범죄 촉진죄니까 바로 더 중형을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성범죄의 경우에도 그렇죠. 술 먹고 술 기운에 더 나쁜 짓을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죠. 범죄 의도가 없었는데 술을 먹고서 술 기운에 갑자기 우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런 감경이 안 됩니까? 안 봐준다는 거죠. 근데 안 봐주게 된 게 이게 조두순의 공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면서 좀 안전해지긴 했다는 어쨌든 거죠. 음주로 인해서 나를 좀 이렇게 정신이 없었던 상태에서 저지른 거니까 봐달라 이런 말이 이제 더 이상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법정 최고형도 그때 손질을 했나요? 원래 이게요 강간치상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5년 이상의.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무기징역 논리적으로는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아니죠. 무기징역이. 사형은 무기징역. 없는 거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 근데 이제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같은 걸 적용하게 되면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이제 사실은 안 나는데 이제 어쨌든 그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똑같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막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얼마나 가볍게 받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받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네. 어떠한 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러면 잠깐만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법률도 그러면 최고는 무기징역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원래는 가능했었던 거죠. 그럼 12년형은 너무 낮았던 거 손방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당시에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술 먹고 우발적으로 혹은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고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 12년형을 선고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안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일반론으로 확장을 해서 제가 그 두 갈래로 한번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아동 성범죄 있잖아요. 네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 제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사실은 아동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법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아주 현저히 낮다거나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다만 그 외국하고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몇십 년, 몇백 년 이런 것도 선고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다시 그 기준 같은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1686님이 지금 문자 주시기를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아동 성폭행이 아닐까요? 이런 맞습니다.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양형으로는요. 살인보다도 아동 성폭행 범죄가 더 양형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게 바뀐 거죠. 판결이? 그러니까 국민적 결단이에요. 그게 맞냐, 어느 게 더 죄질이 나쁜 범죄냐 생각해보고 따질 필요가 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뭐 법을 개정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 힘이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뭐 국민의 요구를 받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그 형의 양으로는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비를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제도적으로는 별로 손볼 게 없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제도 자체로는 사실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운용을 잘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더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제한이라던가 신상 공개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조두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이제 얼굴 공개에 대한 그런 또 법조항이 생겼지만은 당시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람 얼굴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출소하고 나면 5년 동안은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나올 수 있어요. 얼굴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요즘처럼 예를 들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아동 성폭행이 아주 심각한데 아동 성폭행을 하는 이 몹쓸 범죄자들을 보면 아동만을 범행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차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김길태 같은 경우에 아동에게도 했다가 뭐 20세에게도 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압하기 쉬운 여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 역할에 대한 왜곡이나 그러니까 정말로 성 인지력도 없고 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런 사람들 특히 남성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성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의식. 그래서 물론 단호하게 정말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는 몹쓸 사람은 다시 사회 복귀하기 어렵다. 이거는 뭐 국민적 결단이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용납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한편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교정 작업도 필요한데요. 이건 역시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거죠. 더디지만 이것도 함께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김영훈님은 뭐 조두순 주거지역 파출소 순찰 코스에 넣어서 매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라고 아까 이제 그 우리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 연장선상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자, 또 한 갈래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없는 겁니까? 오창규 국장님? 아니 보완책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그 지금 여학생하고 그 가족에게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미안해해야 되는데. 그럼요. 왜냐하면 문제가 터진 다음에 조금씩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나마 조금 피해자 대책이 나온 게 그런 사건들,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무부서가 법무부이기도 하고 경찰청이기도 하고 여성가족부이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이기도 한데 이런 부서들이 조금 챙겨보고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도울 게 물론 도움을 원하지 않으면 또는 번거롭게 하거나 이렇게 괴롭혀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깜빡하고 잊었다가 참 조두순 사건이 있지. 그때 끔찍한 범죄를 당한 범죄 피해자가 있지.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피해자들은 또 여럿 있거든요. 또 피살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보상을 해준다거나 뭔가 생계 지원이나 치료비를 좀 보태준다거나 하는 건 얼마든지 지금 현행 법 체계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미국 영어를 너무 많이 봐서 말하는 거죠. 증인보호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거 안 됩니까? 당연히 보호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사실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요? 그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도 엄마가 그 자신하고 사귀었던 어떤 남성하고 헤어지는 상황에서 그 분이 나 이 사람하고 해줄 테니 좀 보호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경찰에서 뭐 전자발찌 같이 그 스마트워치 같은 걸 이렇게 차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언제든지 연락하면 우리가 위치 추적해서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변을 당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대로 사실은 경찰력이 무조건 다 동원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매우 힘들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려볼 게 있는데 지금 조두순 씨 사실 나쁜 사람이고 당시 아이에게 저지른 범죄 너무 끔찍해서 저는 그 사람을 사형이라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다만 현재 그 당시에 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법 적용을 했을 때에는 그 정도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는 그냥 법을 그 판사님이 하라는 대로 12년형 다 선고받고 하고 왔어요. 네. 근데도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예를 들면 뭐라 그러면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조두순 씨도 사실 인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 좀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지금쯤이면 40만을 돌파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예, 이제 예. 청와대가 이런 청원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오창익 국장님. 만약에 국장님이 지금 청와대에 계시고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럼 어떻게 답변을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모르겠습니까? 뭐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모르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원하는 까닭을 청와대에서 봐줘야 되는데 왜 피해자가 또 두려움에 떨어야 되느냐 그러면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안전 뭐 지금 현행 법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국민들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죠. 청와대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맞습니다. 저는 사실 아동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일 경멸하고 정말 그 사람들은 사형이라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소위코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항상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죠. 지금이라도 조금 더 이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명인 수가 39만 4천 명 지금 씨가 이렇다고 하네요. 아까 39만 1,00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늘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있는가. 그렇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숫자. 이 숫자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정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새로 고친 대한민국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